김준혁 민주당 후보의 과거 문제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당의 권고로 과거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긴 했지만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문제성 발언은 2019년 한 유튜브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에 들 상대로 를 했었을 테고. 진짜요? 아니, 가능성이 있었겠죠. 가능성이 있었. 이어 교사 시절 박 전 대통령과 초등학생을 상대로도 성적 모욕 주장을 폈습니다. 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지난 2022년 유튜브에 출연해 한 발언입니다. 김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을 소개하며 제자를 성상납 도구로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 정시기에 이화여제대 학생들 미군 장교들한테 성상납시키고 그랬잖아. 이런 상황에서 김 후보의 과거 문제 발언이 또 드러났습니다. 술 먹고 놀고 파티하고 연산 시절에 요즘으로 말하면 많이 썼어요. 자기 남편 승진시키려고 궁에 남아서 계속해서 연산과 성적 관계를 맺는 고관대장들의 부인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현재 모습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윤석열이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유사하죠. 경기 수원 정에 출마한 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지난해 7월 SNS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3주기를 기리며 올린 글입니다. 박 전 시장을 향해 사랑하고 존경한다며 반드시 시장님의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화수분처럼 끝이었습니다. 그분은 박원순 시장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작년에 얘기했습니다. 무슨 명예를 회복한다는 것입니까? 김준혁 같은 사람을 그대로 유지할 거면 바바리맨을 국회로 보내라십시오. 다를 게 뭡니까? 자, 이 막말을 보면서 사실은 저 여자다 보니까 이제 여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일단 이분이 싶었어요. 역사학자라고 저기 자처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건 학자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말하는 거라든지 학자라고 한다면 굉장히 꼼꼼한 사료들 가지고 철저하게 점검을 한 다음에 확인된 사실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그냥 막 던지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은 코드가 딱 읽혀요. 그러니까 이분의 머릿속에 약간 음란마귀가 좀 들어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뭐 에로 뭐라고 공중 에로 전문가. 그래요? 진짜 에로 전문가. 야,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난 또 처음 봤어. 머리에 그냥 애초에 그 세계관 자체가 약간 음란마귀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 만주군 관동부 시절에 심지어는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랑 뭘 했다. 이거는 사실은 그 성적인 관점도 있고 그다음 또 민족적 관점에서도 그렇고 그다음 피해자 그분들이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해서는 안 될 말이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말이고 인간으로서 근데 이런 말을 하고 그다음 또 다른 한편으로 김한란 이분에 대해서도 사실 역사적으로 맞지도 않거든요. 그 원자료에 성접대를 하거나 이런 건 없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막 하잖아요. 사실도 아닌 말들을.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옛날 같으면은 사실은 바로 아웃인데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전력에 대해서 이게 친일 아니냐, 또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이제 사상에 문제가 있지 않냐, 전 지적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최태민 목사와 함께 마약 성적인 파티를 했다. 그건 저도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는 또 해명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이런 이슈가 나오면은 막 각 진영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사퇴하라 하는 게 이제 다반타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학교라는 그 조직, 기관이 사퇴 촉구한 거, 저는 이런 경우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런 학교가 특정 후보에 대해서 사퇴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문제와 관련돼서 여성단체도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당에서도 이건 개인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라 당이 사과를 해야 된다. 근데 당이 사과를 하는 거는 출발이 후보를 박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그대로 두고 당이 사과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렇게 특정한 조직, 특정한 그 성에서 이 후보는 후보 자격이 없다, 공직에 나갈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그냥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은 대세에 지장이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사과를 하게 되면 또
당 차원에서 또 사과를 하게 되면 이게 또 문제가 더 커진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이 사람들은 워낙 그 정권 심판의 감정들이 지금 부글부글 비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가도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지금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해서 좀 낯뜨거운 발언을 한 거, 그리고 미국의 6.25 참전을 고마워하면 친미 사대주의라고 했단 말이잖아요. 근데 이 발언을 했던 곳이 마침 김용민 TV. 김용민 씨가 그 당시에 굉장히 문제가 돼서 결국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냥 막말을 했죠. 척기를 풀어가지고 부시, 럼스펠트, 라이스는 아이를 내가지고 거예요. 곳곳에서 테러를 저지르는 거죠. 박정희 같은 경우가 이제 매일같이 그 들을 좀 바꾸려고 했고,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제 강점기에 안부들 상대로 를 했었을 테고. 진짜요? 아니, 가능성이 있었겠죠. 가능성이 있어. 결국은 패배에 지대한 공을 했는데 이 발언을 그냥 놔뒀다는 거는 뭐 개인적인 반성도 없었다는 건가요? 몰라요. 하여튼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때 마침 조국이 나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알아보더라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바로 잘라야지 말이라고 하느냐라고 했는데 안 자르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총선에서 큰 타격을 입어버렸잖아요. 이번에도 그냥 가는 것 같아요. 2004년 17대 총선 때 탄핵 역풍이 불었을 때 사실 그 당시 열린 우리당이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정동영 당의장의 이른바 노인 폄하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152석이 되고 이제 한나라당이 한 120석 넘겨가지고 선방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보면은 이게 중도층이 확 움직였다라기보다는요, 보수 지지층들이 명분이 없었는데 사실은 맞아요. 이걸 이제 명분 삼아가지고 나왔던 거죠. 아니, 내가 한나라당이 좋다는 게 아니라 저 노인 폄하하는 저것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고 그 명분을 보수층에 제공하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양문석, 김준혁 후보가 분명히 그런 명분을 제공할 겁니다. 근데 그 강도하고 폭을 우리가 지금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번 총선판 최대 변수는 뭐니 해도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는 지민 비조냐 아니면 비조 지민이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친문, 비명의 조국 혁신당으로의 결집, 과연 선거에는 어떤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조국 대표가 당을 만든다는 건 상상을 못했고, 당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돌풍을 일으킬지도 상상을 못했고,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가면 갈수록 꺼지지 않고 더 올라갈지는 잘 몰라. 그래서 지민 비조가 아니라 우리가 비조지민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심지어는 국민의힘 지지층들 중에서도 일부가 지역구는 국민의힘을 찍지만 비례정당은 조국 혁신당을 찍는 사람들도 나오는 정도니까. 그런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심판 정서가 그대로 돌아서는 게,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심판할 때 제일 뼈아플 것인가, 뭐 그런 판단들, 그리고 지금 뭐 윤 대통령에 대한 제일 대척에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 누구냐, 한때는 이준석이었고 그리고 뭐 이재명이었다가 지금은 뭐 이건 그분에 대한 평가를 떠나가지고 그냥 그림으로 제일 상징적인 인물은 조국 대표라는 거죠. 이게 MB 때 그랬잖아요. MB가 그 인기가 별로 없었을 때 정권 심판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야. 그러니까 대안이 이상하게 흘러갔던 그런 거 있었는데 이번에 그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보면은 조국 신당에 뭐냐, 한편으로는 정권 심판 이거 세게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민주당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사실 모순적인 결합인 거죠. 이 둘이 지금 가치가 있다 보니까 그 바람이 꺼지지 않는 거고, 그다음에 계속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 지금 비례연합 지지율을 보게 되면 사실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일정한 평가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옛날에 그것의 반사 효과를 갖다가 여당이 봐야 되는데 그 반사 효과를 갖다가 누가 가져가냐면 조국 혁신당이 좀 가져가고 있는 거죠. 조국 혁신당을 보면은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 당의 한계이자 약점으로 작용해야 되는 것들이 오히려 강점이 되고 있다. 예컨대
당 대표라는 사람이 앞으로 우리 정치 잘하고 뭐 대선도 하고 수권 정당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통상적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대법에서 판결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니까 뭐 감옥 가야죠. 방법이 없죠. 감옥 가야 되고 이제 실형 2년이 그대로 유지될지 뭐 일부 파기가 되어서 감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가서 그동안 뭐 재판 받느라고 어떤 정치하느라고 못 읽었던 책 읽고 뭐 푸시업하고 뭐 스쿼트하고 뭐 플랭크하고 이러면서 예, 건강관리 열심히 해서 그 기간 나와야 되죠. 들어가서 스쿼트하고 플랭크하고 못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오히려 그래서 좋아. 예를 들어서 조국 대표가 우리가 수권 정당이 되고 대통령 선거까지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이만큼 기대를 안 보낼 거예요. 하지만 그 회초리로 쓰기에는 부담이 없다. 말하자면 일회용 회초리라도 좋다. 조국 대표랑 그 당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국민들도 오히려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오히려 감옥 가겠다는 말이 자기 희생으로 들리는. 그리고 거죠. 이제 예. 여기는 일단 이번 선거용이다. 예. 뭐 뒤는 우리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의 상승세는 분명히 범야권 승리 파이가 확대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범야권의 분열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요일 날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조국 혁신당이 25%, 네. 국민의 미래가 24%, 더불어민주연합이 한 14% 정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TK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44%, PK가 35%가 나옵니다. 실제로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21%가 TK에서 나와요. 이분들이 뭐냐면 민주당도 싫지만 지금 그 여권의 그 국정 운영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국민의 미래, 국민의힘도 투표하지 않겠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덕을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보겠지만 총선 이후에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 농공 행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선거가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로 가야 되는데 지금 선거 판세를 좀 보세요. 보면 언론이라든가 보도를 보면은 한동훈과 조국의 구도로 가고 있잖아요. 큐샷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구도는 분명히 총선 이후에 야권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암시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성급한 감이 있지만은 김 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포스트 총선을 보면요. 이번에 민주당이 친명 공천 싹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의 건드리지 못한 데가 PK 지역, 이른바 낙동강 벨트라는 데요. 거기는 일단 경쟁력 차이가 너무나 나기 때문에 뭐 전재수, 최인호 이런 분들이 친노, 친문이라는 상징성에다가 개인기가 결합돼가지고 20년 동안 버텼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자리에는 차마 친명 이런 신인을 못 넣고 뭐 덤비는 사람도 얼마 없었고, 그리고 또 양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막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조국 대표가 경상도 사투리를 막 쓰잖아요. 사실 이게 선거 때 특정 지역 사투리 쓰는 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일부러 쓴 거군요. 그렇죠. 선거 공학적으로 볼 때는. 근데 막 쓰면서 뭐 한동훈이 감히 자연지 팬을 참칭한다라는 식으로 지역색을 드러내는 것은 앞으로 그 지역이 말하자면은 야권에서의 비명계의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제가 표준어로 하면 어감이 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부산 사투리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너희들 쫄았지? 부산도 디비짓다. 이제 고마 지하라마. 조국 대표가 계속 저한테 얘기하던데 롯데 자이언츠 팬을 참칭한다는 겁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조국 내 겁니까? 부산이 조국 내 겁니까? 아니죠. 감옥 가면 좋다, 운동한다, 복수하겠다 이랬습니다. 그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마치 자기가 정치 지도자인 척 하면서 명칭은 받아 뜯고 책 써서 책 받아 풀 겁니다. 옥중수기가 들었을 겁니다. 독립운동하다 감옥 가는 겁니까? 민주화 운동하는 겁니까? 실험치 작범 아닙니까? 그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조국 대표의 조국혁신당은 싸우지 않는 이웃에서 총선 이후에는 툭하면 싸우는 형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게 얘기한 이후에 엄청나게 악플이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도 막 악플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조국 대표하고 정치적 한 배를 타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심기가 굉장히 불편하실 겁니다. 특히 우리가 강적들 총선 전에 이 자리에 많이 앉아있던 정성호 의원, 친명계 좌장이라는 분이 가장 많이 강조하신 게 뭐였어요? 조국과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시는 발언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이런 거의 반영의 일환이죠. 처음에는 그 민주당 좀 찍어주면서 우리도 좀 찍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비조지민을 얘기할 정도니까 파일을 키운 건 분명하고,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당내의 비주류 완전히 싹을 자를 정도로 숙청을 했지 않습니까? 당 밖에 저런 그 원심력이 작동하는 정당과 그 유력한 정치인이 있는 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안 좋을 텐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장관은 어쨌든 5년 만에 정권 뺏긴 탓이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 때문이었고 문재인 정부 때문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문재인 정부 때 그 지지율을 뭐 40몇 %를 꾸준히 유지했던 그 민주당 주류가 다시 당을 맡아야지 정권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관계,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는 총선 이후에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일단 조국 혁신당이 목표가 15석 정도를 이제 얻는다고 계산하세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땡기는 곳이 민주당 내 비명계, 친문 출신 당선자들을 접촉할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갈등의 촉발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그 친명 공천으로 이제 공천 받은 분들이 반드시 다 이재명 대표만을 또 지지할까요? 저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지금 그 민주당 후보들이 이재명 대표가 계속 경고도 하고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조국은 하나다. 복귀한 후보가 그랬나요? 우리 옛날에 했던 구호가 있어요. 남과 북은 하나다. 조국은 하나다. 조국은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명예당원도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뭘 암시하는 거냐면 분명히 그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총선 이후에도 총선 전과는 분위기가 다르게 약간은 그 균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 새로운 미래의 그 김종민 후보 있잖아요. 세종갑에. 그분이 이제 이영선 민주당 후보가 이제 공천 취소되면서 네. 이제 양자구도가 됐잖아요. 갑자기 파란색 옷을 입고 나오더라고요. 네, 파란색 옷 입고 나오는데 지금 그 여론조사에서 유재화 후보를 좀 따돌렸어요. 근데 이분한테 이제 아이러니가 일어난 거죠. 이분이 논산 계룡인가 거기서 이제 국회의원 하셨는데 재선을 하는데 두 번 다 여론조사에서 계속 밀리고 심지어 출구조사에서 아슬아슬해졌는데 결과는 이겼어요. 두 번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세종갑에서 민주당 후보가 공천 취소가 되면서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선거 치면서 가장 해피하게 선거 치르고 있다. 거기가 21대 총선 때도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23% 차이예요. 근데 거의 지금 비슷하게 좀 격차를 벌렸어요. 그런데 총선 이후에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에서 땡기면 어디로 가실 것 같아요? 이미 저는 답을 들었어요. 조국 같아요. 김종민 의원은 이재명이 싫다고 민주당을 뛰쳐나가신 분이에요. 비례에서 얼마 정도 새로운 미래가 얻을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미래의 유일한 국회의원이 되면 아마 정치적 선택을 할걸요? 문재인 대통령이 비슷하게 암시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세 당은 언젠가 하나가 된다 이런 거예요.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맞는 거죠. 예. 조국 혁신당은 특이한 현상인 것이 사법 처리가 이미 2심까지 나온 분도 있고 지금 1심 나온 분도 있고 쭉 수사받을 분도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불고 중도 청도 깨가 있어요. 그래서 확정이 돼 있거든요. 그 이유가 저는 보수적 일각에서는 아니 저게 범죄자 집단인데 어떻게 여기 찍어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건 이제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도 이조 심판이 안 먹히는 이유를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사모펀드가 뭐 권력형으로 엄청나게 뭐 나올 줄 알았더니 그때 그렇게 요란하게 압수수색한 거에 비하면 왜 아직도? 뭐 이게 뭐
그러면 이 정도 기준으로 이 사람이 이제 감옥을 가겠다고 하고 지금 뭐 가서 저기 푸시업도 하고 다 플랭크도 한다고 얘기하니까 다 저기 윤 대통령이나 그 주변도 각오해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그런 프레임에도 성공한 게 있어요. 이게 사실상 보면은 사모펀드 일부 유죄 나왔거든요. 또 이제 법으로는 의율이 안 되지만 문제되는 부분도 많았고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축소시켰던 거죠. 뭐 입시 문제에 대해서 뭐 억울하게 됐다. 한동훈 딸도 뭐 뒤져야 된다라는 식으로 하는 게 이제 꽤 먹혀 들어있는 사실과 조금 다른 것들. 그리고 거기서 옛날에 보면은 사모펀드 관련된 돈이나 웅동학원은 다 사회에 환원한다 그랬어요. 웅동학원 이사장이신 어머니께서 이사장직에 물러나는 것을 비롯하여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저에게 밝혀왔습니다. 웅동학원 어머니가 계속 이사장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걸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와서 말하면은 무슨 대단한 핍박을 받았다고 하는데 재산이 줄었습니까? 그대로 50억이 넘는 자산가입니다. 저보다 많아요. 웅동학원 다시 헌납할 겁니까? 그게 뭔가 쪼잔하게 느껴지는 게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꼬투리 잡아가지고 공격하냐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조국혁신당 약진 속에 비례대표들은 연이어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이죠. 박은정 후보는 배우자 전관 예우 의혹에 이어서 출근 없이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말이 안 돼, 저는 좀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1년 몇 개월 동안을 그 뭐 연가 병가 했다가 그게 또 연장이 안 되니까 법원에다가 가가지고 연장시켜 달라라고 하고 그동안에 또 연장하고 그건 참 일반 검사들도 평검사, 젊은 검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뭐 1년 몇 달을 이제 아예 안 나갔다는 그러니까 거죠. 뭐 편찮으실 수 있겠지만은 아마 그때도 이제 뭐 현 정부하고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언제 나갈지를 이제 재고 있는 상황이었을 건데 사표를 내고 나가는 게 맞죠. 남편 이야기도 검사 출신 변호사 돈 많이 벌겠는데 제가 제일 당황스러웠던 것은 정관 예우 되려면은 160억은 벌어야 했었다. 착수금을 검사장 출신은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받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남편의 경우에 160건을 했으니까 160억을 벌었어야 되는 거죠. 전관으로. 1억으로. 수임료가 높은 게 사실이고 그 점에 대해서 이종근 변호사 즉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에서 사과를 했고 자기가 맡은 수임을 모두 그만두겠다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저희 후보를 그만두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만둬야죠. 이분이 병가를 냈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어떻게 국회의원직은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며, 근데 이게 법원에서 2차례 기각되거든요. 웬만한 거 다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돈을 가져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1억을 받았는데 이건 결국 국민이 낸 세금이라는 얘기예요. 일하지 않았고. 남편도 그렇거든요. 남편이 옛날에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다단계 피해자를 갖다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휴스템 코리아는 농산물을 쇼핑몰에서 사고 팔아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다단계 사기를 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투자자 10만 명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1조 1,90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이모 대표 등 10여 명을 지난 1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휴스템 코리아 대표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변호사의 수임료는 억대가 넘는 고액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변호사는 4천억 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아도 인터내셔널 관계자도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변호사는 검사 시절 조희팔 사건, 제2유그룹 사건 등 대형 다단계 사기 범죄를 수사해 1급 전문검사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유사수신 사기 사건이 계속 빈발하고 있습니다. 민생 침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부지검장으로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 변호사는 논란이 된 수임건은 모두 사임할 것이라며
저의 사건 수임은 배우자와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다단계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편에 서서 네. 그럼 가해자가 그럼 이 사람을 왜 찾아왔겠느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한 사람이니까 그 가해자 그 범인들을 변호하는 법도 가장 잘 알고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액수가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22억이다라는 것도 결국은 또 2억은 결국 세금이라는 거 아닙니까? 부가가치세. 그렇죠. 예. 그걸 대신 내주는 거고. 그래서 그 돈이 또 어디서 나오냐? 그럼 그 사람들, 그 가해자들, 그 범인들의 22억은 어디서 나온 돈이냐? 결국은 피해자들한테 나온 돈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돌아갈 돈을 갖다가 가지고 변호사한테 주고 그걸 챙겨놓고서 방송에 나가서는 다단계 피해자를 돕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분이 더 강경해요. 거의 매일 이제 분노의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그 박은정 후보는 말씀도 되게 예쁘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 남편 메시지가 워낙 강하니까 이종근이 후보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자기 계정도 아니고 아내 계정에다가 이종근 명의로 해가지고 올리더라고요. 아내 계정. 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나오면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거는 내 일이다라고 해서 떨어져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분은 오히려 아내 계정에다가 매일 이제 올리고 있더라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조국은 검사 싫어하면서 왜 출근도 안 하는 검사 데려갔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지에 있었잖아요. 그때 또 그 이규현 검사나 그 박은정 검사처럼 휴가 내고 병가 내고 많이 그랬었나요? 아니요. 그러진 않았어요. 그때 뭐 했냐면 장관이- 감찰을 했어요. 네. 감찰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휴가를 못 출근을 받아요. 제대로 하는가, 일은 제대로 하는가 감시를 했었죠. 법무부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으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직접 감찰도 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이 일선 수사 지휘가 곤란한 상황이라 전보 조치했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라 직접 감찰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의 다른 비례대표 후보자들도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1번 박은정 후보는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 일하면서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한 의혹으로 법령 위배를 받았고요. 자,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로, 또 신장식 후보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전과를 갖고 있습니다. 김준영 후보는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이는가 하면, 황운하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조국 혁신당에서 흠결이 나오는 후보들이 다 공교롭게 조국 혁신당 같이 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검찰개혁하고 제일 충돌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리고 13번인가 그 100, 이제 학계에서 오신 분 있어요. 교수 출신. 이분은 학교 교수님을 할 적에 이사장의 이제 친인척인 대학원 학생한테 학사 경고를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없애준 걸로 학내 조사를 통해서 경고를 받은 분이에요. 조국 혁신당에서 이제 입시 공정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도 또 완전히 배치되는 인물인 거죠. 지금 조국 대표 그리고 박은정 후보 또 황운하 후보 또 차기근 후보가 안정권에 있잖아요. 지금 지지율로 보면
이분들이 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면 의원직 다른 분이 더 승계해야 되잖아요. 네. 뭐 국회의원직이 뭐 미등기 전매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받는 게 이게 헌정사에 있었나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그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아니 야당이 찬성해줘야지 그 법안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혹시 민주당이 찬성해줄지는 모르겠는데 이래도 되니까 이러는 거죠. 이래도 우리는 윤석열을 제일 앞서서 공격할 사람이다. 우리는 국회에 들어가면은 한동훈 특검법을 제일 처음에 이야기할 사람이다라는 걸로 이제 밀고 가니까 하는 거고 국민들이 생각할 때도 이 조국 혁신당이 내거는 뭐 가치라든지 후보 면면에 대해서 동의한다기보다는 그래 윤석열하고 제일 세게 싸울 사람들이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부분이 말이죠.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가 이거 비례대표 순서가 뭐 혐의 순서냐, 형량의 순서, 형량 순서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다. 근데 사실 이게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을 갖다 가장 세게 비판했던 이유는 뭐냐? 다 개인적인 이유거든요. 자기들이 다 당했거든요. 그걸 갖다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할 수 없으니까 저쪽에서 나를 탄압을 했고 나는 그 피해자다. 나는 피해자 코스프레. 이걸 통해서 사실은 여기 또 공천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건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다 무슨 잣대를 대고 도덕성의 기준, 뭐 검증 기준 이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원래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